7. 윌리엄 경은 헌스퍼드에 단지 일주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딸이 아주 편하게 잘 살고 있으며 흔히 만나기 힘든 훌륭한 남편 그리고 훌륭한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윌리엄 경이 함께하는 동안 콜린스 씨는 아침마다 시간을 내서 장인어른을 자신의 이륜마차에 모시고 그 고장을 구경시켜드렸다. 그러나 윌리엄 경이 떠나자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일상이 변하자 이제는 사촌을 자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맙게 생각했다. 콜린스 씨는 아침과 정찬 사이 대부분의 시간을 정원에서 일하거나 책을 읽고 글을 쓰거나 아니면 길을 면하고 있는 서재에서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데 썼다. 숙녀들이 주로 지내는 방은 집 뒤쪽의 방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정찬실을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의아했다. 그 방이 훨씬 더 크고 경관도 좋았다. 그러나 그녀는 곧 샬럿의 결정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다. 콜린스 씨의 방만큼이나 쾌적한 그 방에서 여자들이 지냈다면 틀림없이 그가 자기 방에 덜 붙어 있을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그런 식으로 방 배치를 한 것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 뒤쪽 응접실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어떤 마차가 지나가는지, 특히 더 버그 양이 사륜 쌍두마차를 타고 얼마나 자주 지나가는지를 콜린스 씨를 통해 들을 수밖에 없었다.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이었는데도 그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소식을 전하러 왔다. 더 버그 양은 목사관 앞에 빈번히 멈춰서서 몇 분 동안 샬럿과 대화를 나누곤 했지만 마차에서 내리는 법은 거의 없었다. 콜린스 씨는 거의 매일 로징스를 방문했고 그의 부인도 그렇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견이 많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들 부부가 그곳에서 생활비를 추가로 얻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떠올리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 왜 그런 고생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 부부는 영광스럽게도 이따금 귀부인의 방문을 받기도 했다. 이 방문 동안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귀부인의 눈길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귀부인은 부부의 일상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그들이 해놓은 일을 주목했고 그런 일을 다르게 해보라고 조언했다. 가구 배치를 흠잡았고 하녀가 소홀히 한 일을 꼬집었다. 간혹 가벼운 식사라도 들고 가는 건 콜린스 부인이 내놓는 고기 덩어리가 가족의 형편에 비해 너무 큰 게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았다. 엘리자베스는 이 대단한 부인이 그 지방의 치안위원회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자기 교구에서만큼은 매우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맡고 있으며 마을의 시시콜콜한 일들이 콜린스 씨를 통해 그녀에게 전부 보고된다는 것도 알았다. 마을의 농사꾼들 중에서 누군가가 싸움을 건다거나 불만을 품거나 너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녀는 즉각 마을로 출동해 불화를 해소하고 불만을 잠재운 뒤 마을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 사이좋고 넉넉하게 살도록 했다. 로징스 저택의 정찬을 즐기는 일은 대략 일주일에 2번 반복되었다. 윌리엄 경이 집으로 돌아갔고 저녁 시간에 카드 테이블이 하나만 준비된다는 점만 빼면 매번 맨 처음 식사 때와 닮은 꼴이었다. 콜린스 부부는 그것 말고는 다른 약속이 없었다. 이웃들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그들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다지 나쁘지 않아서 대체로 매우 편안한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의 반 정도는 샬럿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데 썼다. 그리고 한 해 중 그맘때 날씨치고는 매우 화창해서 종종 밖으로 나가 즐길 수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캐서린 귀부인 댁을 방문하러 가면 그녀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로인 귀부인의 사유지 한쪽 외곽에 있는 탁 트인 숲을 따라 난 길을 자주 걸었다. 그곳에 숨겨진 멋진 길 하나가 있었고 그녀 말고는 그 누구도 그 길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았다. 그곳에 가면 캐서린 귀부인의 호기심이 미치는 영향에서 벗어난 기분이 들었다. 이처럼 조용히 지내는 가운데 방문 이후 처음 2주가 금세 흘러갔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부활절 한 주 전에 로징스의 친척이 찾아올 예정이었다.
교류하는 이가 적은 그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이곳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 주 뒤 다하시 씨가 찾아올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지인들 중 그처럼 싫은 사람도 몇 없지만 엘리자베스는 그가 오면 로징스의 모임에 꽤나 새로운 구경거리가 생기겠다 싶었다. 캐서린 귀부인이 그를 자기 딸의 짝으로 정해놓은 것이 분명하고, 그런 그가 사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빅리 양이 그에게 품고 있는 속셈이 얼마나 가망없는 일인지를 직접 목격하고 즐길 수 있을지도 몰랐다. 캐서린 귀부인은 그의 방문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얘기했고 그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내려놓았는데, 루커스 양과 엘리자베스가 이미 그를 여러 번 만났다고 얘기하자 화가 난 듯 했다. 다하시 씨의 도착 소식은 목사관 사람들에게 곧바로 알려졌다. 콜린스 씨가 그의 도착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아침낮을 내내 헌스포드 진입로 쪽 관리인들의 처소가 보이는 지점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참이었다. 그는 마차가 귀부인의 사유지 안으로 접어들자마자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인사를 드리겠다며 로징스로 황급히 달려갔다. 캐서린 귀부인의 조카 자격으로 그 인사를 받을 사람은 2명이었다. 다하시 씨가 자기의 외삼촌 XX경의 차남 피처 윌리엄 대령과 함께 왔던 것이다. 그런데 콜린스 씨가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바로 그 두 조카분들을 대동하고 오는 바람에 모두들 대경실색했다. 샬럿이 가장 먼저 남편 방에서 그들이 길을 건너오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곧장 다른 방으로 달려가 엘리자베스와 마리아에게 도대체 무슨 영예인지 모르겠다고 외치며 이렇게 덧붙였다. 일라이자, 저분들의 이런 정중한 예의 표시는 너희 덕인 것 같아. 다하시 씨가 이렇게 빨리 우리 집을 방문할 이유가 없으니까. 엘리자베스가 그런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할 새도 없이 현관의 벨이 울리더니 그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잠시 후 3명의 신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가장 앞장서서 오는 피터 윌리엄 대령은 30살쯤 되어 보였고 미남은 아니지만 용모와 태도면에서는 진정한 신사 같았다. 다하시 씨는 하트포드셔에서 봤을 때와 달라진 게 없었으며 평소처럼 말수 적게 콜린스 부인에게 인사했다. 부인의 친구인 엘리자베스에게는 심정이 어떻든 무척 침착한 모습으로 대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 없이 무릎만 살짝 굽히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전했다. 피처 윌리엄 대령이 교양 있는 신사답게 곧바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사촌은 집과 정원에 대해 콜린스 부인에게 짧게 몇 마디 나누고는 한동안 누구에게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예의를 차려 엘리자베스에게 가족들의 안부를 물어보았다. 통상적인 답례를 한 뒤 잠시 뜸을 들이던 그녀가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언니가 런던에 머문 지 10달이 되었답니다. 혹시 그곳에서 언니를 만난 적이 없으세요? 사실 그녀는 그가 그런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빅리 씨와 언니 사이의 일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떠보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베넷 양을 만나는 행운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다고 대답하며 조금 당황스러워한다고 생각했다. 이 화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사들은 곧 돌아갔다. 8. 피처 윌리엄 대령의 매너는 목사관 사람들에게서 늘 큰 칭찬을 받았다. 숙녀들 모두 그가 로징스 모임을 더더욱 즐겁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저택에 초대를 받은 것은 여러 날이 지난 다음이었다. 다른 손님들이 와서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신사들이 도착한 지 일주일 가까이 흘러 부활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은 영광스럽게도 로징스의 부름을 받았다. 그마저도 교회를 나설 때 그날 저녁 저택으로 오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이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들은 캐서린 귀부인도 그녀의 딸도 거의 못 만났다. 그동안 피처 윌리엄 대령이 한 차례 이상 목사관을 방문했지만 다하시 씨는 교회에서만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초대는 물론 받아들여졌고 그들은 적절한 시간에 캐서린 귀부인의 응접실에 모인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귀부인은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다른 손님이 없었던 예전만큼 그들의 참석을 달가워하지 않는 건 명백해 보였다. 그녀는 사실상 조카들에게만 열중하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특히 방 안에 누구보다도
다하시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피처 윌리엄 대령은 그들을 만나 진심으로 기쁜 듯했다. 로징스에서는 무슨 일이든 그에게는 반가운 기분 전환거리였다. 더구나 콜린스 부인의 아름다운 여자친구도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는 엘리자베스 옆에 앉아 켄트와 하트퍼드셔, 여행, 집에 머무는 일, 새로 나온 책, 음악 등에 대해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때까지 그 방에서 그 절반만큼이라도 재미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두 사람이 하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바람에 캐서린 귀부인까지 이쪽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다하시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곧 그들에게 호기심 어린 눈길을 반복해서 보냈다. 그리고 얼마 후 귀부인도 마찬가지로 호기심을 느끼고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으니 거침없이 큰 소리로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피처 윌리엄,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니? 대화의 주제가 뭐야? 베넷 양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음악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피할 길이 없겠다고 생각한 그가 말했다. 음악이라고? 그럼 좀 크게 말하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화제자니? 잉글랜드에서 나보다 더 진심으로 음악을 즐기거나 더 자연스러운 감상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걸? 내가 음악을 배웠더라면 정말 훌륭한 연주가가 되었을 텐데. 앤도 마찬가지지. 건강이 허락해서 음악을 배울 수 있었더라면 말이야. 틀림없이 훌륭한 연주를 했을 텐데. 다시 조지애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다시는 애정을 담아 여동생의 능숙한 연주 솜씨를 자랑했다. 그렇게 그 애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캐서린 귀부인이 말했다. 그 애에게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훌륭한 연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내가 전하더라고 하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모님. 그가 대답했다. 그에게 그런 조언은 필요 없을 겁니다. 정말 꾸준히 연습하니까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잖니. 연습이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야. 다음번에 그에게 편지를 쓸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젊은 아가씨들에게 끊임없이 연습하지 않으면 결코 훌륭한 연주 솜씨를 갖지 못한다고 종종 말해주거든. 여기 베넷 양에게도 연습을 더 많이 하지 않으면 결코 잘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단다. 콜린스 부인에게도 집에 악기가 없더라도 환영할 테니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젠킨슨 부인 방에 있는 피아노로 연습하라고 여러 번 권했지. 알다시피 그 방에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다하시 씨는 이모의 무리한 발언이 조금 참쾌한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커피를 다 마시자 피처 윌리엄 대령이 엘리자베스에게 연주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바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자기 의자를 그녀 가까이로 끌고 갔다. 캐서린 부인은 엘리자베스의 노래를 반쯤 듣다가 다시 조금 전처럼 다른 조카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 다른 조카가 이모 곁을 떠나 평소처럼 신중한 모습으로 피아노 있는 곳까지 와서는 아름다운 연주자의 얼굴을 훤히 볼 수 있는 위치에 버티고 섰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가 연주 중 첫 휴지부에 이르자 그에게 고개를 돌려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 모습으로 제 노래를 들으러 오시다니 저를 겁먹게 하시려는 거죠, 다하시 씨? 하지만 동생분께서 그렇게 연주를 잘한다 해도 전 주눅들지 않아요. 저는 고집이 있어서 마음대로 겁주려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겁먹지 않죠. 누가 겁을 주려 할 때마다 오히려 용기가 더 솟아요. 오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제가 일부러 겁주려 했다고 진심으로 믿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엘리자베스 양이 종종 본심이 아닌 생각을 털어놓고는 무척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엘리자베스 양을 충분히 오래 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에 관한 이런 설명을 듣고 실컷 웃고 나서 피처 윌리엄 대령에게 말했다. 사촌분께서 저에 관해 꽤나 멋진 인상을 심어주시겠는데요. 제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겠죠. 제 진짜 성격을 이토록 제대로 폭로할 수 있는 분을 만나다니 제가 참 운이 없네요. 여기서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지내보려 했는데 말이죠. 정말이지 다하시 씨, 하트퍼드셔에서 알게 된 제 약점을 모두 말씀하시다니 참 옹졸하시네요.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드려 죄송하지만 너무 현명치 못하시고요. 보복하게끔 저를 부추기셨으니 그런 말들이 나오면 여기 계신 친척분들께서 듣고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하시가 무슨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피츠 윌리엄 대령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럼 얘기해 드리죠. 하지만 몹시 불쾌한 얘기를 들으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대령님도 아실 테지만 하트퍼드시어에서 다하시 씨를 처음 만난 곳이 무도회였답니다. 그런데 그 무도회에서 저분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딱 4번 춤을 추셨죠.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딱 4번이었어요. 신사들의 숫자가 부족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바로는 아가씨 한 사람 이상이 파트너가 없어서 그냥 앉아 있었답니다. 다하시 씨는 그건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제1행위의 무도회에 참석한 어느 숙녀분도 소개받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도회에서는 누구도 특별히 따로 소개받지 않죠. 자, 피터 윌리엄 대령님, 이제 어떤 곡을 연주할까요? 제 손가락이 대령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마 제가 소개를 부탁했더라면 더 현명했을 겁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낯선 사람의 호감을 얻는데 대단히 서툽니다. 그럼 사촌분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엘리자베스는 계속해서 피츠 윌리엄 대령을 향해 말했다. 교육도 받았고 분별력도 있고 세상 경험도 해본 신사가 어째서 낯선 사람의 호감을 얻는 데는 서툰지를 한번 물어볼까요?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피츠 윌리엄이 말했다. 동생에게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그런 수고로움을 피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확실히 저는 어떤 사람들이 가진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처음 보는 사람과 편하게 대화하는 능력 말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하지만 저는 대화의 분위기가 잘 감지되지 못할 뿐더러 사람들의 관심사에 흥미있는 척도 못합니다. 제 손가락이 제가 많이 본 여성들이 연주할 때처럼 이 악기 위를 능숙하게 움직이지 못하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들 같은 힘이나 민첩함도 표현력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전 늘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습이라는 귀찮은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제 손가락이 탁월한 연주 실력을 지닌 다른 여성들의 손가락만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뜻이죠. 다하시가 미소를 지은 뒤 말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엘리자베스 양이 더 훌륭하게 시간을 사용하신 겁니다. 당신의 연주를 듣는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할 겁니다. 우리 둘 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연주를 하거나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때 캐서린 귀부인이 끼어들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묻는 바람에 대화가 중단됐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연주를 다시 시작했다. 캐서린 귀부인이 다가와 잠시 연주를 듣고 난 뒤 다하시에게 말했다. 좀 더 연습하고 어른들의 좋은 선생을 쓰면 베넨 양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감식력은 앤보다 못하지만 손가락 놀림이 아주 좋아. 앤이 건강해서 연주를 배울 수 있었다면 기쁨을 주는 연주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엘리자베스는 이모의 딸 칭찬에 다하시 씨가 얼마나 진심으로 호응하는지 살펴보려고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렇고 다른 순간에도 그녀는 그에게서 더 버그 양을 향한 사랑의 징후 같은 건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버그 양을 대하는 그의 모든 행동을 보면서 빅리 양에게 위안이 될 만한 사실을 알아냈다. 만약 빅리 양이 그의 친척이었다면 그가 그녀와 결혼할 가능성이 이쯤은 되었으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캐서린 귀부인은 엘리자베스의 연주를 두고 연주법과 감식력에 대한 지도를 섞어가며 평가를 이어나갔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모든 지적을 최대한 예의 바르게 참고 들었고 집으로 데려다줄 귀부인의 마차가 준비될 때까지 신사들의 요청에 따라 계속해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9. 다음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부인과 마리아가 볼 일이 있어 마을에 간 사이 제인에게 편지를 쓰며 혼자 앉아 있는데 문에서 벨이 울려 깜짝 놀랐다. 손님이 왔다는 신호였다. 마차 소리가 들리지는 않아서 캐서린 귀부인이 일 리는 없을 것 같았지만 혹시라도 그럴 경우 귀부인이 퍼부을지 모르는 온갖 무리한 질문들을 피하기 위해 반쯤 쓰다만 편지를 치우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바로 다하시 씨가 혼자서 방으로 들어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도 혼자인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란 듯 방 안에 숙녀들이 모두 함께 있는 줄 알았다며 자신이 불쑥 찾아온 일을 사과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로징스 가족의 안부를 묻고 나자 둘은 완전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 위험에 처한 듯 했다. 무언가 화제거리를 반드시 생각해내야 했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녀는 마침 그들이 하트퍼드시어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상황을 떠올렸다. 그들 일행이 황급히 떠나버린 데 대한 그의 변명이 궁금해 그녀가 말했다. 작년 11월에는 어떻게 모두들 그토록 갑작스럽게 네드필드를 떠나시던지 다시시 빅리 씨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빨리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뻐하시면서도 놀라셨겠죠? 제 기억이 맞다면 빅리 씨가 떠난 때가 여러분이 떠난 바로 전날이었으니까요. 런던을 떠나오실 때 빅리 씨와 누이분들은 잘 계시던가요? 아주 잘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별다른 대답을 더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잠시 땀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빅리 씨는 네드필드로 돌아오실 생각이 많지 않으시다죠?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곳에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듯합니다. 친구가 워낙 많고 그의 인생에서 지금이 친구나 약속이 한창 늘어날 때라서요. 네드필드에 짧게 머무는 것이라면 이웃을 위해서라도 그 집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사는 이웃이 생길 테고요. 하긴 빅리 씨가 그 집을 구한 건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겠죠. 그 원칙에 따라 그 집을 지키시든 떠나시든 둘 중 한 가지를 하리라 기대해야겠죠. 집을 얻겠다는 사람이 나서지마자 빅리가 그 집을 포기한다고 놀랄 일은 아닐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친구 얘기를 더 하는 게 두려웠다. 다른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화제거리를 찾는 수고를 그에게 넘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가 그 뜻을 적각 눈치채고 곧바로 말을 시작했다. 이 집은 참 편안해 보이는군요. 콜린스 씨가 처음 헌스퍼드에 왔을 때 캐서린 이모님께서 상당 부분 도와준 것으로 압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부인께서 그 같은 호의를 베푸셨을 때 콜린스 씨보다 더 일렬히 감사를 표한 사람도 없었으리라 확신하고요. 콜린스 씨가 정말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을 남편감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별 있는 여자가 극히 드물 텐데 그중 한 사람을 만났으니 그분의 지인들에게는 기쁜 일이겠죠. 제 친구는 대단히 총명하답니다. 물론 제 친구가 콜린스 씨와 결혼한 것이 최고로 현명한 일이었다고 확신하진 않지만요. 어쨌든 더없이 행복해 보이고 신중히 생각해보면 이 결혼은 분명 제 친구에게 아주 잘된 일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이토록 가까운 자리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까운 거리라고 하셨나요? 거의 50마일이나 되는데요. 잘 닦인 도로 50마일인걸요. 반나절쯤 걸리죠. 그래요. 저라면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친정과의 거리가 이 결혼의 이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콜린스 부인이 친정 가까이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요. 엘리자베스 양이 하트버드시어에 애착을 갖고 있다는 증거군요. 롱본 마을을 조금만 벗어나도 멀게 느껴지는 건.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얼굴에 살짝 미소 비슷한 것이 스쳐나갔다. 엘리자베스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제인과 네드필드를 생각한다고 짐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여자가 친정 가까이 살수록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멀고 가깝다는 건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여행 비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재산이 많다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콜린스 씨 부부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 해도 잦은 여행을 감당할 만큼은 아니죠. 제 친구는 지금 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리에 친정이 있더라도 가까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다하시 씨가 의자를 그녀 쪽으로 끌고 다가가며 말했다. 그 고장에 그처럼 강한 애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롱본에서만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신사 쪽도 감정의 변화를 느꼈는지 의자를 뒤로 빼고는 탁자에서 신문을 집어들어 거기에 눈길을 돌리면서 다소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켄트는 마음에 드십니까? 이 지역을 화제 삼아 몇 마디 짧은 대화가 오갔다.
양쪽 모두 차분하고 간결한 말투였다. 때마침 샬럿과 마리아가 걸어가다가 돌아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났다. 샬럿 자매는 그들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다하시 씨는 베넷 양을 방해하게 된 자신의 실수를 해명한 뒤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잠시 앉아있다가 떠났다. 이게 무슨 뜻이겠니? 그가 떠나자마자 샬럿이 말했다. 사랑하는 일라이자, 저분이 너를 사랑하게 된 게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우리 집을 방문할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일을 들려주었다. 샬럿이 아무리 바란다 한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였다. 여러 추측 끝에 결국 두 사람은 그의 방문이 딱히 할 일이 없어 무료한 탓이었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 1년 중 이맘때라면 제법 그럴만했다. 사냥철은 완전히 끝난 때였다. 집안에 캐서린 귀부인이 있고 책과 당구대도 있었지만 신사들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었다. 목사관에 가까워서인지 그곳까지 가는 일이 상쾌해서인지 그 집 사람들이 유쾌해서인지 두 신사는 거의 매일 목사관으로 산책을 오고픈 유혹을 느꼈다. 그들은 오전의 다양한 시간대에 방문했는데 어떤 때는 따라오고 어떤 때는 같이 왔으며 가끔은 자신들의 이모님과 함께 오기도 했다. 피츠 윌리엄 대령의 방문이 목사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모두에게 분명해 보였다. 물론 그 때문에 그는 그곳 가족들에게 한층 더 호감을 샀다. 엘리자베스는 대령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스스로의 만족감과 그녀를 향한 그의 분명한 호감 때문에 예전에 좋아하던 조지 위컴이 생각나기도 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 물론 부드러움으로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피츠 윌리엄 대령의 태도가 부족하긴 했지만 그는 최고의 학식을 지니고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다하시 씨가 왜 그렇게 자주 목사관을 찾아오는지는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 때문일 리가 없었다. 말 한마디 않고 10분을 앉아만 있다가 가기 일쑤였다. 말을 하더라도 그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듯 했다. 예의를 차리느라 겪는 희생이지 즐거워서가 아니었다. 그가 정말 활기차 보인 적은 거의 없었다. 콜린스 부인은 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가끔 멍하니 있는 그를 보고 피츠 윌리엄 대령이 웃는 것을 보면 그가 보통 때는 그러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콜린스 부인은 다하시 씨의 그런 변화를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로 그 사랑의 대상은 친구 일라이자라고 믿고 싶어 했다. 따라서 그녀는 그 점을 밝혀내리고 진지하게 애썼다. 그녀는 로징스를 방문할 때나 그가 헌스포드에 찾아올 때마다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하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하시 씨가 친구인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꽤나 자주 쳐다본다는 것만은 분명했지만 그 표정은 미심쩍었다. 진지하고 확고한 시선이었지만 그녀는 자주 그 시선에 과연 엘리자베스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어떤 때는 그저 멍하니 아무 생각 없는 표정처럼 보이기도 했다. 콜린스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혹시 다하시 씨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 아니냐고 한두 차례 떠보기도 했는데 엘리자베스는 늘 그런 생각을 웃어넘겼다. 콜린스 부인으로서도 자기의 의심을 계속 밀어붙이는 게 옳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괜히 친구의 기대감만 높여놓았다가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만약 엘리자베스가 그가 자신에게 빠져있다는 걸 안다면 틀림없이 그에 대한 혐오감을 싹 지웠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엘리자베스를 위해 살가운 계획을 세워보면서 샬럿은 가끔 친구와 피츠 윌리엄 대령의 결혼을 그려보기도 했다. 대령은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들 만큼 더없이 유쾌한 신사였다. 그가 엘리자베스를 좋아하는 것도 확실했고 그의 사회적 지위 또한 매우 적합했다. 하지만 다하시 씨에게는 대령의 이 모든 장점들을 상쇄하는 장점이 있었다. 다하시 씨는 성직, 인명권을 상당히 갖고 있었다. 그의 사촌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10. 엘리자베스는 사유지 숲과 정원을 산책하던 도중 뜻하지 않게 한 차례 이상 다하시 씨와 맞닥뜨렸다. 그녀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곳에 그가 찾아온다는 게 너무나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처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우연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에게 그곳은 자기가 가장 즐겨 찾는 곳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와 다시 마주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닌가. 정말 그랬다. 심지어 세 번째 마주치게 되었다. 고집스러운 그의 심술이거나 그가 자청한 고행 둘 중 하나였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에서 그는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지고 어색하게 뜸을 들이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발걸음을 돌려 그녀와 함께 산책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 듯 했다. 그는 말이 별로 없었고 그녀도 수고롭게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연히 만났을 때 문득 그가 이상할 뿐만 아니라 아무 관계도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면 헌스퍼드의 생활은 재밌는지, 홀로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지, 콜린스 부부의 행복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물었다. 로징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는 그녀가 그 저택을 완전히 아는 건 아니라면서 언제든 켄트에 다시 올 일이 생기면 그곳에 머물기를 기대하는 듯 보였다. 그의 말 속에 그런 암시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혹시 피처 윌리엄 대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을까? 엘리자베스는 무슨 의도가 담긴 말이었다면 그쪽과 관련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암시한 말이었으리라 짐작했다. 그녀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살짝 불편해진 참에 목사관 앞 울타리 입구에 이르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엘리자베스가 제인이 가장 최근에 보낸 편지를 찬찬히 다시 읽으며 언니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쓴 듯한 구절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산책할 때였다. 다하시 씨가 불쑥 나타나 그녀를 놀라게 하는 대신 고개를 들어보니 이번에는 피처 윌리엄 대령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즉시 읽던 편지를 옆으로 치우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대령님께서 이쪽을 산책하는지는 미처 몰랐는데요. 숲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중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대개 매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목사관 방문으로 산책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좀 더 멀리 산책하실 생각이신지? 아니에요.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발길을 돌렸고 두 사람은 목사관 쪽으로 함께 걷기 시작했다. 토요일에 켄트를 떠나시는 게 맞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다하시가 다시 연기하지만 않으면요. 저는 하자는 대로 할 뿐입니다. 다하시가 마음 내키는 대로 일을 조정하지요. 일정 조정이 썩 내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일정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데 만족하실 수 있겠네요. 어떤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하시만큼 즐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일 처리하는 걸 대단히 좋아하긴 하죠. 피처 윌리엄 대령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렇지요. 다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나은 수단을 갖고 있을 뿐이죠. 다하시는 부자고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니까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시다시피 장남이 아닌 아들은 자제하고 의존하는 데 익숙해져야 하죠. 제 생각에는 백작의 차남이라면 그 두 가지를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럼 진심으로 물을게요. 대령님은 자제와 의존에 대해 그동안 무엇을 알게 되셨나요? 돈이 없어서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고 좋아하는 것을 얻지 못한 적이 언제였나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군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층 더 중요한 일에서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장남이 아닌 아들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많은 여성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흔히들 돈 많은 여성을 좋아하겠지만요. 돈 쓰는 습관이 우리를 너무 의존적으로 만들죠. 저와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 돈에 신경 쓰지 않고 결혼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엘리자베스는 혹시 나를 두고 하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이내 침착성을 되찾고 쾌활한 말투로 말했다. 그럼 백작의 차남은 통상 값이 얼마죠? 장남이 몹시 병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5만 파운드 이상을 내놓으라고 하진 않겠죠? 그는 그녀처럼 쾌활한 말투로 대답했고 이 화제는 여기서 끝났다. 앞의 얘기에 자신이 영향을 받았다고 오해할 법한 침묵을 깨려고 그녀가 곧바로 말했다. 사촌분께서 순전히 자기 마음대로 다룰 누군가를 옆에 두려고 대령님을 이곳에 데려온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분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여동생만으로도 충분하겠죠. 여동생의 유일한 보호자이니 그 여동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피처 윌리엄 대령이 말했다. 그 일은 그와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권리입니다. 저는 그와 함께 다하시 양의 후견인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다하시 씨와 대령님은 어떤 후견인이신지?
그 책임이 너무 무겁지 않나요? 종종 보면 그 또래 아가씨들은 대하기가 몹시 힘들다던데. 더구나 그 아가씨가 다하시 가문의 진정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면 제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할지도 모르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엘리자베스는 그가 자신을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그가 즉각 왜 다하시 양이 그들을 힘들게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자신이 웬만큼 진실에 가까운 급소를 찔렀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곧바로 대답했다. 놀라실 필요 없어요. 다하시 양을 비난하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유순한 성품을 지녔다고 말하겠어요. 제가 아는 숙녀들이 다하시 양을 무척 좋아해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 말이죠. 대령님도 그분들을 아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조금 압니다. 오빠가 매우 유쾌하고 신사다운 청년이죠. 다하시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렇겠죠. 엘리자베스가 시큰둥하게 말했다. 다하시 씨는 빅리 씨에게 특별하다 싶을 만큼 친절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보호하고요. 보호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하시는 그가 정말 필요한 일을 보살펴 주는 듯 하더군요.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그가 해준 얘기를 생각하면 빅리가 그에게 큰 신세를 졌다고 믿을 만한 근거도 있고요. 하지만 빅리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네요. 다하시가 말한 친구가 빅리일 거라고 생각할 권리가 제겐 없으니까요.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다하시는 이 얘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 숙녀의 가족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몹시 불쾌하게 여길 테니까요. 절대로 발설하지 않을 테니 믿어주세요. 다하시가 말한 친구가 빅리라고 제가 추측한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점도 명심해 주십시오. 그가 제게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대단히 경솔한 결혼으로 곤란해질 뻔한 상황에서 한 친구가 구해주어 기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이름이라든가 세세한 상황까지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저 제가 그게 빅리 일이라 짐작할 뿐이죠. 빅리라면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 만한 청년이고 그들은 지난 여름 내내 붙어 다닌 것을 알고 있거든요. 다하시 씨가 그렇게 친구 일에 개입한 이유를 설명하시던가요? 그 숙녀를 반대할 강력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답니다. 다하시 씨는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어떤 책략을 쓰셨을까요? 자기가 쓴 책략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츠 윌리엄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만 했지요. 엘리자베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계속 걷기만 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다. 잠시 그녀를 지켜보던 피츠 윌리엄이 무엇을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대령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사촌분의 처신이 마음에 걸렸어요. 도대체 왜 자기가 심판관을 맡죠? 다하시의 개입이 주제넘은 행동이라고 보시나요? 대체 다하시 씨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 친구의 애정이 옳은지를 결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순전히 자기 혼자만의 판단에 근거해 친구가 어떤 식으로 행복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지시했다는 점도 이해가 안 되고요. 마음을 좀 더 가라앉힌 뒤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세세한 상황을 모르니 그분을 비난만 하는 건 공정하지 못할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일의 경우 주인공들이 많이 사랑했던 것은 아닌 모양이네요. 당연한 추측이겠죠. 피츠 윌리엄이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무척 슬프게도 제 사촌동생이 거둔 승리가 사소해지네요.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게 다하시 씨의 모습을 너무나 제대로 그려낸 말 같아서 대답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는 급히 화제를 바꾸었고 목사관에 도착할 때까지 이런저런 다른 대화를 나누었다. 목사관에 도착한 뒤 손님이 떠나자 그녀는 자기 방에 홀로 틀어박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들었던 모든 얘기들을 곰곰이 되새길 수 있었다.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무관한 다른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되었다. 다하시 씨가 그처럼 무한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남자가 이 세상에 둘이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동안 빅리 씨와 언니가 헤어진 데 대해 다하시 씨가 관련이 없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늘 그런 일을 실제로 꾸미고 도모한 장본인은 빅리 양이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자만심에 자신의 영향력을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원인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변덕스러움이 죄인 언니를 지금까지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다. 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너그러운 심성을 지닌 언니의 행복에 대한 소망을 한동안 망쳐놓았다.
그리고 그가 끼쳤을지도 모르는 해악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피처 윌리엄 대령은 그 숙녀를 반대할 강력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강력한 반대 이유들이라는 게 대략 언니에게 시골 변호사로 일하는 이모부가 있다는 사실과 런던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외삼촌이 있다는 점일 듯 했다. 죄인 언니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도 있을 수 없지. 그녀가 소리쳤다. 사랑스럽고 착하기 거지없으니까. 머리도 총명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몸가짐은 또 얼마나 매력적이야. 아버지에 대해서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조금 괴팍하시지만 다하시지조차 무시하지 못할 능력을 지니고 계시고 그는 따라가지도 못할 점잖은 성품도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 엄마를 생각해보니 자신감이 좀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엄마에게 해당하는 반대 이유들이 다하시 씨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친구의 예비 처갓집 가족들이 분별력이 부족했으라기보다는 그들의 변변치 않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자존심에 깊이 상처를 입은 거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한편으로는 최악의 오만함에 지배당하고 한편으로는 빅리 씨를 여동생의 짝으로 삼으려는 소망에 지배당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런 생각으로 흥분하고 울었더니 두통이 찾아왔다. 저녁 무렵에는 두통이 더 심해진 데다 다하시 씨가 꼴도 보기 싫어서 그녀는 콜린스 씨 가족과 로징스를 방문해 차를 마시기로 한 약속에서 빠지기로 했다. 엘리자베스가 정말로 몸이 안 좋다는 것을 확인한 콜린스 부인은 억지로 가자고 조르지 않았고 남편도 그러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았다. 하지만 콜린스 씨는 그가 집에 남아있으면 캐서린 귀부인이 언짢아 할까봐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